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2주 전쯤에 삼성전자가 위기다. 이재용 회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26만 회 이상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댓글 남기신 내용 중에 일부 좀 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주 전 제가 동영상에서 삼성전자의 위기를 진단하고 삼성전자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두 가지 정도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부분을 분사 또는 매각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하듯이 설계와 생산을 수직 결합해서 같이 하겠다고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라든지 퀄컴 같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삼성전자가 자기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삼성전자에게 생산을 위탁할 리가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따라서 파운드리 부분에서 퀄컴, 애플과 같은 그런 기업들에게서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부분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요지였습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포기한다고 선언을 해도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 입법 청원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징벌배상은 삼성이 고의적으로 기술 탈취를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매출액에 비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굉장히 무거운 경제적인 배상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위반에 대한 책임들을 민사소송에서 입증할 수 있도록 원고 측 변호사가 마치 형사소송에서 검사처럼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 즉 상대방을 신문할 수 있는 데포지션이 가능하고요. 또 법원을 통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도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가 입법된다면 사실 기술 탈취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예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입법 청원한다면 국회에서 안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애플과 퀄컴 같은 설계 전문 회사들이 마음 놓고 삼성에게 최첨단 제품을 파운드리에게 맡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인텔이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해서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만 인텔 역시 굉장히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인텔은 그래서 파운드리 부분을 분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인텔 같은 경우에도 칩들을 주로 설계하는 전문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PC 시대가 저물어 가면서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선언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여전히 설계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경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플이나 퀄컴이 인텔에게 파운드리를 맡길 리가 만무합니다. 사실 인텔에 대해서도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파운드리 부분을 분사하라라는 조언을 해왔고요. 결국은 인텔이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최근에 파운드리 부분을 분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인텔의 결정도 곰곰이 되씹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부분의 설계를 분사 내지 매각해서 포기하라라는 제 제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별한 의견을 밝히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대부분 공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 영상에서 파운드리하고 메모리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피력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파운드리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분사하게 되면 파운드리는 곧 망할 것이다 라는 걱정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파운드리 부분이 작년에 한 2조 적자를 봤고요. 올해도 한 2조 정도 적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삼성이 1980년에 반도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상당한 기간 동안에 계속 적자를 봤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를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신화적인 업적을 남겼는데요. 결국은 파운드리 부분도 지금 초기에 투자해서 적자를 보더라도 미래의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전망이 밝다면 사실 초기 적자 부분은 충분히 감수하고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파운드리 부분이 설계와 분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첨단 제품들 수주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 부분을 파운드리 부분에서 분사를 하고 삼성전자가 거기에 대해서 포기를 선언하게 되면은 파운드리 부분의 전망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적자라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메모리 부분에서 흑자로 그것을 메꿔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운드리가 분사를 해서 홀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 가는 경우와 메모리 부분에서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생존하는 거, 옳은 것이 과연 파운드리 부분에서 또는 삼성전자 전반의 메모리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에서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역시 분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좀비 부문같이 파운드리가 삼성전자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삼성전자 전반이 부실화되는 그런 위험도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사실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 국내 공장이나 미국 공장의 설비 투자를 이미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제품에 대한 수주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메모리 하듯이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이른바 게이트 올 어라운드 3나노 2세대 공정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즉 메모리 칩처럼 파운드리 부분에서 삼성전자 메모리까지 합쳐서 그래서 공정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종합 건설사처럼 모든 걸 하겠다라는 식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고객들은 이 삼성전자의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따라서 삼성이 모바일 폰에 퀄컴 AP라고 합니다. PC 같은 경우에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유사한 AP를 대체할 수 있는 삼성 독자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저가 갤럭시 폰에만 사용이 됩니다. 사실 그 삼성 모바일에서 오는 자기 안에서 오는 수요밖에 없었고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장을 가동했으나 수율이 굉장히 낮아서 생산 원가가 너무 높게 나왔다. 그것 때문에 사실 최근에 평택의 파운드리 최첨단 시설 가동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생산 공정에서 학습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생산 공정을 반복해서 함으로 인해서 수율이라고 하는 일드라고 하죠. 사용 가능한 반도체 칩들이 전체 웨이퍼에서 몇 % 나오느냐. 이게 이제 수율 또는 일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수율이 급격하게 학습 효과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초기 한 5%에서 90, 95%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게 결국 생산 단가를 낮추는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문량이 적으면 충분한 학습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수율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삼성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고 지속적으로 지적한 이 문제가 현재 생산 라인 일부를 셧다운한다라든지 나아가서 신규 투자 자체를 중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P4, P5라고 하는 평택 공장에서 설비 투자를 중단했다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테일러시의 생산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을 얼마 전에 사실 발표했습니다만 이것도 다시 대폭 축소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와 메모리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업 내 관료주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 같으면 가장 주력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파운드리 부분은 거기서 주력 부분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회사가 가치 있는 특히 부분이 가치 있게 되면은 파운드리 부분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메모리 부분에 있는 분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칩 같은 것을 만들자라는 의사결정이 내려진 배경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사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이 단톡방에 이런 메시지를 올린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성 반도체 파운드리 담당자들한테 수시로 퀄컴과 애플의 파운드리 수주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이드했는데 흘려듣고 협조도 안 하고 메모리 하듯이 근자감으로 파운드리를 하는 체질부터 바꿔야 한다. 이제 반도체 글로벌 시장이 변화되어 고정적인 커머더티 공급 시절은 같다. 파운드리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부에서도 이미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와 설계를 분리하는 거, 그리고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분리하는 그런 조직 구조적인 개편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GE도 사실 삼성전자하고 유사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너무 다각화된 사업 부분을 일부를 없애고 3개 정도 집중하면서 또 독립적인 사업 부분으로 분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실수로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G에게 좋은 게 미국에게 좋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 GM에게 좋은 것이 미국에게 좋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G가 아니고 GM이라는 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수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리백의 문제입니다. 아리백이 특히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심각한 압력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 반도체를 쓰는 서버 회사들 같은 경우에 2030년이나 40년까지 반도체 공급업체들이 아리백을 100% 하라, 40% 하라, 50% 하라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사실 갑 중의 갑이라고 할 수 있는 ASML이 2040년까지 스코프 3에서 아리백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애니얼 리포트 23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 조선일보를 통해서도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제가 삼성전자와 이재용 회장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올 9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2시에서 1시 점심시간 사이에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할 계획인데요. 제가 이 1인 시위를 한다는 것을 경실련을 통해서 언론 보도로 알렸는데 1인 시위를 시작하기 전날 9월 22일 오후에 삼성전자 ES팀에서 경실련을 통해서 저한테 2페이지 해명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ASML이 애니얼 리포트를 통해서 스콥3 탄소 중립 목표 이야기한 거는 장비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소비 전력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와 탄소 크레딧 구매를 통해 제품 사용 탄소 중립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이고 고객사에게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 등 직접적인 탄소 감축을 요구할 의도와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에 있는 23년 애니얼 리포트 이 부분도 복사해서 저한테 같이 보냈는데요. 제가 사실 이걸 보고 사실 경악했습니다. 일단은 그림에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2040년에 보면 넷지로 스코프 3 이미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동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넷지로와 아리백을 그냥 섞어서 혼용해서 씁니다. 그거는 아리백을 한다고 했을 때 재생에너지 100%를 쓴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사실 기술적으로 100% 다 쓰는 건 지금 현재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부 탄소 배출이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한 97% 탄소 배출을 줄였는데 재생에너지로 그런데 한 3% 정도는 여전히 직간접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를 배출권 탄소 상세권이라는 것을 삽니다. 아마존 밀름 같은데 이렇게 탄소 상세권이라는 재산권이 설정된 그런 밀림들이 있습니다. 그 상세권을 사서 3%를 상쇄시키는
캔슬오프 시킨다고 하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리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리백이라는 개념과 넷제로라는 개념을 혼용해서 씁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The large portion of our indirect emissions arises during the use of a system at the customer's factories. 그렇죠? 장비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그런 카스터머들이 사실상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our customers are now always able to use 100% renewable electricity to run their business. 그렇죠? 그러니까 2040년까지 이 고객사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넷제로 스코프 3 emission from product use at our customers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스코프 3까지 아리백을 한다는 말하고 넷제로를 한다는 말을 같이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이 같은 패러그래프 안에서 넷제로라는 말과 아리백이라는 말을 같이 쓴 거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서 reduce energy, 삼성전자가 이야기한 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compensate emission, 이게 이제 cancel off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제일 중간에 보시면 use renewable energy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걸 싹 빼고 지금 첫 번째, 세 번째만 가지고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말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리포트를 복사해서 같이 첨부해서 보낸 걸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ESG 팀이 아리백 개념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넷제로 탄소 중립 그러니까 원자력 써도 된다는 말 아니냐는 착각까지 해요. 그래서 일부 삼성 CEO들은 원자력 쓰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알고도 저러는가라는 의심을 제가 했는데 ESG 팀에서 온 해명 자료를 보고는 ESG 팀이 이 정도로 잘 모르고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왜곡해서 발췌해서 중요한 부분을 빠뜨려 버리고 해서 위에 보고하면은 삼성그룹의 CEO들이 정말 모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른다는 게 더 위험한 걸 수도 있는데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제가 확신이 안 갑니다. 제가 다른 또 루트를 통해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니까 내부에 있는 분이 사실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다. 모를 수가 없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또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서 확실한 것은 ASML이 말하는 것은 커스터머, 장비 사용업자들이 아리백을 할 수 있도록 넷제로를 2040년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정책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지금 뭐 그거 안 하면 장비 판다 안 판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안 할 수 있지만 이게 그 말이죠. 특히 회사 단위가 아니라도 공장 단위에서 최첨단 설비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공장은 적어도 아리백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누구나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맞춰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완의 TSMC는 2040년까지 타이완 공장에 대해서 아리백을 하겠다는 계획을 작년 9월에 이미 발표했고 20년 동안의 해상풍력 태양광 장기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여기에 발맞춰서 제도적인 보완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정부가 전력망 하라, 뭐 하라 이런 식으로 다 해주면 하겠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한국 공장에서 아리백을 2040년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급 계획을 지금부터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력망 문제라든지 또는 생산시설을 짓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늦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원자력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아리백에 대한 개념만 무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 송전망에 대한 현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지식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송전망은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밀양에서 송전탑 반대 시기 이후에 송전망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동해에서 그래서 하이볼티지 직류로 송전하는 것을 만들겠다고 밀양 송전탑 이후에 한전이 발표했고 삼자부가 발표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지금 진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해에서 하이볼티지로 쭉 송전탑으로 쏘아준 것을 하남에서 변전소에서 받아서
다시 수도권으로 보내는 변전소를 만드는 작업 역시 주민들 반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로라면은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 평택 공장뿐만이 아니라 새로 짓겠다는 용인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는 고사하고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도 전기를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용수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전력 수요가 공급보다 한 10%포인트가 높습니다. 수도권에 평중되어 있는 이런 산업시설들이 재생에너지가 더 풍부한 호남권이라든지 동남권으로 바꿔서 거기에 전략적으로 재생에너지를 PA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전속적으로 보내주는 망들을 구축해서 아리백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지 않는다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부품과 같은 핵심적인 산업들이 국내에서 아리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아리백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그런 정부의 계획을 촉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 맞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2차 전지회사 어디에 어떻게 입지해서 향후 필요한 전력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해갈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지 않으면 늦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동영상을 올렸더니 진작에 이런 이야기를 왜 안 했냐라는 코멘트를 주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계속 했던 내용입니다. 동영상에 올린 지금 두 가지 중요한 주장은 3년 전에 삼성경제연구소 세미나에서 삼성 주요 계열사 CEO들 앞에서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 삼성그룹에서 저한테 간담회를 하자는 요청을 여러 경로를 통해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간담회할 이유가 없다고 했더니 그럼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평소 제가 주장한 내용을 직접 좀 듣고 싶다고 해서 삼성경제연구소에 3년 전 11월에 가서 세미나를 한 1시간 정도 하고 Q&A를 1시간 하고 1시간 반 정도 삼성 주요 계열사 사장들하고 삼성전자 본관에서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한 3시간 반을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때 강조했던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설계 부분을 분사하라라는 거와 그리고 아리백, 탄소 중립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삼성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 말만 듣기만 하고 가타부타 아무런 반응이 없이 넘어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이야기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에서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쯤에 한 3년 전쯤에 TSMC가 워낙에 커지면서 애플이라든지 퀄컴 같은 회사들이 TSMC의 첨단 제품을 맡기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미국의 이런 설계 전문 회사들은 항상 세컨 소싱을 합니다. 경쟁 사업자를 항상 마련을 해두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들이 협상력도 올라가고 또 A사에서 문제가 생길 때 B사에 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컨 소싱을 하는 게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계속 고도화가 되면서 기술력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거의 TSMC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쯤에 세컨 소스로 삼성전자를 고려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삼성전자에게 맡기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삼성전자가 자기들과 경쟁하는 그런 반도체 설계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맡기냐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픽으로 좀 잘 나가고 하니까 삼성전자 AI 칩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그러면은 삼성전자에게 자기들 설계도를 보여주려고 할까요? TSMC에게 맡깁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삼성전자가 과감하게 제가 제언했던 것처럼 분사하고 설계 부분을 포기하고 그리고 징벌배상 디스커버리 입법 청원했으면 저는 지금 3년 이후 현 시점에서 굉장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이라도 삼성전자가 이런 과감한 조직 혁신을 통해서 개편을 해야만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인 시위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올해 안에 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질 수 있다.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는 절박함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현장에 오시면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삼성전자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2016년에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썼더니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가 몰락해야 한국이 산다는 말을 왜 하냐라고 저를 지적하신 노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책을 전혀 보지 않고 제목을 잘못 읽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몰락해도라고 했는데 몰락해야라고 해야라고 썼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노키아가 몰락한 것을 제가 한 2, 3년 동안 핀란드를 한 2번 방문하면서 수집한 자료로 정리를 하면서 삼성전자하고 노키아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삼성이 휴대전화 부분이 메모리보다 좋았습니다. 메모리는 별로 안 좋았어요. 삼성이 한 2007, 8년까지만 하더라도 휴대전화가 안 좋을 땐 메모리가 좋고 메모리가 안 좋을 땐 휴대전화가 좋아서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서도 그때 말한 것처럼 둘 다 나빠지게 되면 정말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활로를 찾으려면 이제 파운드리 부분밖에 없는데 그 기회의 창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료화가 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도전 정신이 없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노키아라든지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특히 혁신 경쟁이 활발한 산업에서 리더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노키아 같은 경우도 2세대 휴대전화의 리더가 됐는데 1세대 리더 모토로라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을 자기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키아는 자기들도 어느 날 모토로라처럼 망할 수 있다는 절박감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R&D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고요. 노키아 인터뷰를 했더니 휴대전화, 스마트폰에 나타났던 혁신은 노키아가 제일 먼저 도입했습니다. 사실 애플 같은 터치스크린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체도 노키아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키아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 애플 터치스크린 이런 것들은 너무 비싸니까 상위 3%만 쓰는 프리미엄 폰이 되고 노키아가 쓰고 있는 도스처럼 이 키보드 판을 움직여서 불편하게 하더라도 쓰는 그런 스마트폰, 과거에 이제 블랙베리 스마트폰 같은 거죠. 그런 게 싸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 쓸 거라고 시장 조사에도 나오고 또 노키아 내부에서 의사결정에서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저가폰 중심의 성공 신화를 갖고 있는 노키아는 그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노키아의 그때 터치스크린 부분이 분사를 해서 따로 회사를 만들었다면 애플이 아닌 그 분사한 회사가 애플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도 자꾸 분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런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 기득권 기업이 시장에서 또는 내부적으로 그 기득권 때문에 과감한 혁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도전 기업이 과감한 혁신을 해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난다라는 거. 이게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것이 정말 특히 IT 산업에서는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예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MS 케이스입니다. MS 같은 경우에 빌 게이츠가 창업하고 한 50% 지분 갖고 있다, 다 팔고 지금 3% 정도 아마 남아있을까 합니다. 만약에 MS가 빌 게이츠가 여전히 CEO를 하고 있었다면 저는 MS도 거의 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PC 오퍼레이팅 시스템 시대가 저물면서 MS도 같이 몰락할 것이라고 한 5년 전까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MS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새로운 정권을 가진 전문 경영인들이 한 2-3번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도전 기업처럼 MS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클라우드라든지 챗GPT 같은 AI 쪽으로 가는 것들에 투자를 하면서 MS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M7에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MS라는 이름은 남아있지만 MS의 경영진들이 바뀌면서 정말 도전적인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MS는 살아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가전 부분, 모바일 부분, 그 다음 반도체 부분들을 분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당장이든 조금 시간을 두든지 메모리와 파운드리도 분사하는 식으로 가야 되고 설계 부분,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부분은 과감하게 매각해야 됩니다. 각각 분사된 회사에 대해서는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전문 경영인
바지 사장이 아닌 실권을 가진 전문 경영인이 와서 도전적인 정신으로 새로운 것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런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용 회장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삼성그룹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습니다. 이런 과감한 의사결정을 올해 안에 못한다면 삼성전자도 회복하기 어렵고 결국 한국 경제도 같이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이런 이야기를 정치권에 계속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코앞에 있는 표 얻는데 어떤 걸 해야지 사람들이 표를 줄 것인가, 어떤 거를 해야지 내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여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구조적인 어려운 문제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것을 우리가 덮어둔다면 결국은 한국 경제에 큰 위기가 오고 그것은 국민들이 감당할 몫이 됩니다.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한 사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각하고 연대하고 행동해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으로서 손 놓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 그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사실 이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4월에 시작한 것도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제가 알리고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과를 못 내서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유튜브도 지금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또 1인 시위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꿔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정치에 하고 기업에 해야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박상현의 경제브릿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